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태풍 관계로 집에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2년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밖에 지금 제주도 쪽으로 태풍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급으로 가장 그 바람이 세다고 하니까 여러분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박근혜는 윤석열에 대하는가, 이런 약간 좀 도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지금 약 한 110 며칠, 한 4개월이 지금 5, 6, 7, 8 지금 4개월이 넉 달이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 지지도가 20 내지 30%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지지도가 지금 역대급 정부 중에서 역대급 출범 지지도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낮고, 또 외국인들 한 수명을 조사를 했는가 봐요. 외국에서. 그런데 아마 그 중에서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지층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불지른 것이 또 이거 국힘당 내분이랄까, 이준석 사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광주하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대구로 가가지고 칠곡이라든가 대구로 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국힘당 내부에서 아무도 지금 이준석 꼬마를 지금 어린애를 지금 말리지 못하고 이런 형국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호호호 뒤에서 뒷전에서 이렇게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8월 경축사 대담한 대북 정책이라는 것도 희한한 그런 햇빛 정책 시즌 2인가 하는 한물간 대북 정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 제재도 풀어주고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 실시할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엄청난 대북 지원을 해주겠다. 재정적인 아무런 그런 뒷받침도 없이 그렇게 이제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보수층의 이제 지지도 이탈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계, 사법부, 경찰 이러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던 관계 기관들을 전혀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2024년 총선에서는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참 이거 웃기는 일인데요. 감옥수 안 가려면 이런 당대표라는 권력도 쥐어야 되겠지만은, 당대표가 되면서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내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자기를 수사하지 말아야 그런 협박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이준석이라든가 이재명을 이제 경찰에서 소환장을 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추석 밥상머리에서 과연 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 우익층의 실망이 그럼 윤석열에 대안이 있느냐? 윤석열을 팽개치면 이재명이 집권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단계 공산화를 가란 말이냐? 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의 대안으로서 박근혜 되고
있는 달성 있는 박근혜에 대한 시선이 차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박근혜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이 박근혜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권좌에서 물러났다가 뭐 쫓겨나든지 어떻게 물러났다가 유배를 당했든지 다시 재집권한 유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두 사람을, 제가 뭐 역사가니까 두 사람을 꼽고 싶어요. 우선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1804년에 황제가 되고 10년 동안 집권했다가 1814년이죠. 1812년에 모스크바 원정 갔다가 대패를 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1814년 라이프지 전투라든가 그곳에 전투에서 지면서 그 파리에 연합군을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대불동맹의 영국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그 프로이센 러시아 이런 군대를 파리에 불러들이면서 결국은 1814년에 강제로 그 퇴위를 당하고 엘바 섬에, 조그만 섬에 그 유배를 갔었죠. 거기서 이제 황제 노릇을 하다가 1815년에 다시 이제 그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해가지고 파리 입성해서 재집권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그 100일 천하, 100일 동안 다시 황제로 복귀했던 것이 나폴레옹의 100일 천하였습니다. 그 벨기에 근방의 그 오틀루 전투에서 대불동맹연합군에게 다시 패하면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나폴레옹의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몰락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그렇게 한번, 왜 그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갔다가 집권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1814년에서 15년경에 나폴레옹이 물러간 뒤에 부르봉 왕조의 루이 18세가 복귀를 다시 그 부르봉 왕조 하면서가 복귀해가지고 왕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이 18세가 나폴레옹이 물러간 뒤에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 때의 그 웅장했던 제국의 그 외교적 위상,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그 유럽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외교 문제에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패전국가로서 남아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인플레라든가 경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추스리지 못하면서, 루이 18세의 지금 말하자면 적폐청산 이런 문제가 있듯이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루이 18세 인기가 떨어지고, 국왕이 명관이다. 나폴레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기면서 나폴레옹 인기가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권하는, 민심이 다시 나폴레옹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토록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그 영광을 이제 흠모하는, 민심 또 군심이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100일 동안 재집권한 적이 있었고, 그 이제 프랑스 경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위 여러분 잘 아다시피 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죠. 고종의 아버지인데, 고종이 이제 어려가지고 집권을 했을 때 대원군 자기 아버지가 이제 흥선대원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난을 잘 그려가지고 이제 기생집에 가면 술값을 못 주니까 난을 주어가지고 이제 외상으로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죠. 또 청나라에 납치됐을 때도 거기서 소일거리로 난 이런 그림을 많이 묵화 일종이죠. 난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대원군이 고종이 어린 시절로 해가지고 친정하기 전까지 딱 9년간 집권합니다. 1864년부터 1873년 동안에, 아니 9년 동안. 그래서 대원군이 최익현덕의 상소에 의해서 권좌에서 물러날 때 유명한 말이 무슨 말이 떠돌았냐면 곤불10년이다. 어떤 세도가도 권력이 10년이 못 간다 해서 곤불 10년이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세도가들이
10년 권력 잡기 대단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간에 그 제이컨의 상소문 뒤에는 그 고종의 고종의 부인이었던 그 민비가 끊임없이 이제 대원군을 물리치고 자기 남편인 고종에게 친정을 하라는 그런 그 뭐 닭다리랄까 바가지랄까 그런 그 요청을 끊임없이 그 침실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이제 성사가 된 것이죠. 근데 고종 민비 콤비 플레이어 민비의 조언 아래서 정치를 했던 고종의 그 친정 정치가 상당히 민비의 영향력이 컸지 않습니까? 고종의 그 친정 체제는 민비가 불러들인 민씨 척족들에 의해서 어떤 제2의 세도 정치의 그룹핑이 되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비 오라버니님의 사촌 육촌간을 불러가지고 과거에는 안동김 씨에 의한 세도 정치로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왕권을 굉장히 약화시켰는데 대원군이 그 세도 정치를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를 굉장히 억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려 했는데 자기는 이제 물러났고 며느리인 민비가 다시 누구를 불러들였느냐, 외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대원군이 아주 싫어했던 외척을 불러들였는데 민씨 척족 세력이 판을 치게 됩니다. 당연히 뭐 매간 매족이 횡행하고 궁정에서 외척들 민씨가 조정을 완전히 전횡을 하고 지방의 관리들고 탐관 어리들도 민씨에게 줄을 서게 되고 매간 매직 부정부패가 이제 결국 이제 부작용으로 초래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시 대원군이 옛날에 국왕이 명관이다. 나폴레옹처럼 나폴레옹이 복귀하듯이 민심이 대원군에 쏠리게 됩니다. 국왕이 명관이다. 대원군 시대가 그립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원군이 잘못했었던 세국 정책의 문제점은 이제 잊어지고 대중들에게 잊어지고 어떤 뭐 군비 강화라든가 혹은 또 서원 철폐 같은 그런 그렇게 괜찮게 했던 정책들이 이제 부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 대원군 시절에 가톨릭 교도로들 상당히 많이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잊어지고 이제 대원군 시절에 좋았던 점이 이제 기억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1882년에 이모군란을 통해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집권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비가 소위 청군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원군을 납치하도록 어떤 그렇게 했었고 여기 청군이 대원군을 납치하는데 아마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원색입니까?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권력을 유력한 권력자, 카리스마적인 권력자들이 다시 자신의 권력 의지라든가 또 민심이 다시 자신에게 돌았으면서 재집권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 되고 아마 대원군이 아마 유배지가 아마 중국의 아마 천진, 지금은 텐진이라 하는데 천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시간 억류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라든가 대원군 두 같은 경우에도 다 재집권을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의 대통령이를 뺍시다. 박근혜의 집권은 가능한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본다면, 박근혜가 이제 12월 31일 사면 복권이 되고, 3월 24일 날 대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참석을 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107일 만에 8월 25일 강남모 호텔에서 이제 동향이 신문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5월 10일 서울행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무려 107일이 지났었죠. 뭐 그동안에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의원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대구시장 출마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뭐, 후원회장을 했던 그런 것이 있고, 또 3월 24일 대구 여행할 때, 달성구 앞에서 마이크 잡고, 국민에게 대메시지 넘긴 거, 뭐 그런 것이 있었죠. 8월 25일 얼굴 처음으로 107일 만에 얼굴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간의 관심사는 박근혜가 과연 정치적 재개를 하면서 명예회복 운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박근혜의 명예회복 운동은 박근혜의 정치적 재개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박근혜의 명예회복이라는 것이 당신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 유영하 변호사나 누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개인의 명예회복은 당신의 정치적 재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뭐 탄핵 뭐 지나간 것이 아니냐, 어쩝니까? 이런 의식이 좀 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는 뭐, 당신이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15월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냈을 때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대구에, 지역구 예비 후보로 떨어졌고, 대구시장도 출마해서 예비해서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무려 6번이나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 입문에 실패를 했는데, 제일 안쓰러워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나의 측근인, 나의 충신인 유영하만은 국회의원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걸 봐야 되겠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것이 이제 동영상에서 잘 나오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옆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법적인 도움 받고 이런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용돈도 제대로 변호사 수임료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도 못하니까 유영하가 어떻게 말하면 정계 입문 김뼈찌라도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인간으로서 인지상정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작년 12월 달이지요. 저도 뭐 그 책을 읽고 윤상현 TV에서 뭐 이 가지고 토론도 했습니다만은, 토크쇼도 했습니다만은, 그의 자서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이 국민들이 박근혜를 향한 것인지 박근혜가 국민들을 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 제목이 좀 아리송한데, 어쨌든 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는 그 자서전에서 명예회복에 대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국가를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언급을 그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그러면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명예회복에 대한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비유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구체적인 게 아니지만은 자신이 어떤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활동을 하겠다는 스스로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행간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기 복귀 그런 것을 뭐 여건이 된다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직접 정기에 복귀를 시도할까? 이제 지금 건강이 지금 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얼굴이 많이 지금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보다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뭐 코로나 이거 걸린 거 죽지 않으면 차차 지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는 거 지금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5일 간격 먹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근데 많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지금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이 지금 거의 한 80%, 90%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직접 정기에 복귀를 시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직접 정기 복귀라는 것이, 거기에는 뭐 돈이라든가 돈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측근들이 팀을 또, 뭐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돈과 조직, 그건 또, 캠프로 짜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직접 전개를 복귀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단체하고 이제 묻어가지고,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게 어떤 메시지라든가 지시사항을 통해가지고 원격 메시지 정치라는 그런 간접 통치, 간접 정치 방식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정치를 한다는 것도,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모양이 여론이 안 좋다, 안 좋을 수가 있죠. 아, 대통령 한 번 했으면 됐지. 탄핵 당한 것이 당신이 무슨 뭐, 어쨌든 간에 잘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 탄핵을 당한 게 아니냐. 그 조용히 있어라. 대통령 한 번 했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대구 시장바닥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의 민심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유영아가 변호사로, 갔다가 이제 대구의 지역구에 가고, 시장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대구 경북 민심이 유영아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간에, 대구 민심은 박근혜가 백업을 한, 배후에서 박근혜가 뒷받침한 유영아를 선택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유영아가 서둘렀다, 하는 점도, 박근혜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배지를 달았다는 비판을 뭐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유영아는 어쨌든 간에 국힘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든지 시장이든지 어떤 뭐 지역구든지 뭐 금배지를 따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6번 떨어지고 이제 상당히 그 목을 맨 상태인데, 지금 박근혜는 이제 출당 조치를 당해가지고 당적이 없습니다. 국힘당의 당적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자유로운 상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유영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유영아의 정치적 야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목표하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그 열착관에서 한 미스매치, 이렇게 엇박자,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잘 갈 수가 있겠지만 유영아의 정치적 야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것이 과연 조화를, 한쪽이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것이지, 조화를 잘,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제 저는 문제를 지난번에 제기하고 이번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아에 의지하는 것이 상당히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최순실한테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은 최순실이가 떠나가고 거기에 들어온 것이 유영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대타로 유영아가 들어와서 뭐 어떤 정도 수발이는 모르지만은 일반 생활하는데 유영아가 이제 뭐 부인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깊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 이런 생활에 깊숙이 지금 참여가 된 상태인데, 과연 유영아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과의, 유영아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넓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처럼 뭐 국정농단이든지 또는 무슨 문고리라든가 유영아 문고리, 유영아가 좀 최순실 문고리에서 국정농단에서 유영아 문고리로 이게 교체가 됐지 않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채널을 대단히 다양화시켜서 유영아에 대한 어떤 세상을 보는 뷰포인트, 세상 창구에 대한 어떤
그 스케일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화시켜서 유형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지지 세력에게 보여야 된다고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도대체 유형화는 박근혜에게 무슨 존재인가? 뭐 존재 이유, 유형화는 박근혜에게 무슨 존재인가? 비서인가? 뭐 비서실장이야, 무슨 뭐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을 비서실장이냐 대리인이냐, 응?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거에 최순실이 비난을 받은 것처럼, 국정농단으로 비난을 받은 것처럼,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지금 밝혀졌지만은 그렇게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듯이 유형하고 박근혜가 유형화를 케어하는 그런 것이 도에 지나치게 이렇게 모양을 보여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구 경북 민심을 보면은 이준석이가 과거에는 제주도 가고 광주라든가 전라도 여수 순천을 왔다 갔다 하든지 거기서는 아마 표가 안 모인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칠곡이라든가 칠곡에서 무슨 뭐 할아버지 쪽에 절하고 뭐 또 자기 아버지가 대구다, 그 조상들이 대구다 해가지고 대구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대구행 바람몰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대구에는 지금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지했고, 또 이제 저 달성구에는 박근혜 있고, 또 대구시장에는 홍준표가 있고, 홍준표도 대권 야심이 사그러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준석이가 뭐 신당을 하네 안 하네 협박 비슷하게 하면서 윤석열에게 또 로브콜 하면서 내를 내치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식으로 20, 30대 끌고 모아가면서 뭐 기자회견이다 뭐 토크쇼도 해서 상당히 여기저기 전방지축으로 지금 뭐 이런저런 새머리를 하고 있는데, 대구 민심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자기 어떤 대구 민심 주관이 없이 여기 쓸렸다가 저기 쓸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지난번에 대구의 민심도 지금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했어요. 상당했어. 그러면 이 전망 속에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가 다시 이제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 경북에 이제 민심이 불어야 되겠죠. 민심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 바람. 정치는 바람 아닙니까? 돌풍이라든가 바람이 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그 정치적인 재개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점을 칠 수는 없는 것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뭐 급속도로 상승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실망이 계속 고착화 된다면 결국 대안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부르는 모습도 민심의 정계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런 것은 결국은 정계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라 바람아,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죠. 한승기에 불어라 바람아입니다. 거친 세상을 나 혼자 걷는다. 해가 지는 거리에 차가운 비바람 지친 몸을 비감아 어둠 속에 잡아두는데,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무정한 청춘아
바람아 불어라 거친 파도처럼 내 두려움 사라지도록 비라도 내려라 가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씻겨가게 해 하늘아 저 불타오른 태양과 같이 나에게 뜨거운 정열을 두려워 마라 나는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시련을 이기면 밝은 날이 오겠지 저 태양은 불어올 테니 비라도 내려라 가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씻겨가게 해 하늘아 저 불타오는 태양과 같이 나에게 뜨거운 정열을 불어라 바람아 가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씻겨가게 해 하늘아 저 불타오는 태양과 같이 나에게 뜨거운 정열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두려워 마 나는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시련을 이기면 밝은 날이 오겠지 저 태양은 또 오를 테니 비라도 내려라 가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씻겨가게 해 하늘아 저 불타오는 태양과 같이 나에게 뜨거운 정열을 불어라 바람아 가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씻겨가게 해 하늘아 저 불타오는 태양과 같이 나에게 뜨거운 정열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